안녕하세요. 김기범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입 실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개설 부분인데요. 자, 신용장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 의뢰인인 수입상이 거래 은행인 개설 은행에게 신용장에 대한 개설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은행이 수입상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것, 즉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잖아요. 그러한 수입화물에 대한 대급 지급을 보증해주는 확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용장의 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설 시 검토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자는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유롭게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무역업이라든가 무역업 대리업에 대한 신고는 없어졌어요. 사업자만 내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우리나라에 가능한 물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HS 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물건인지를 일단 좀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결제 통화와 관련돼서는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보험 서류를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CIF라든가 CI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 서류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CIF, CIP에서는 요구하는 서류에 requirement document 부분에 반드시 보험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선 시간에 살펴봤었던 FCA, FAS, FOB, CPT, CFR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한테 보험 서류 제시하세요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 서류를 제시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은행의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 수입상한테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서류 제시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장상에 보험 서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입상한테 개설 의뢰인한테 따로 보험에 가입해 오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D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스 D그룹 같은 경우는 인코텀스상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은행의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 수출자한테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 서류를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BWT 거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운송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위험 등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건이 수입 국가에 도착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절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미 안전하게 물건이 도착해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 서류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운송 중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 서류가 필요한데 이미 물건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서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을 이용해야 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예요. 그래서 UCP 600에서도 규정을 하죠. 신용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UCP 600제 6조에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으로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지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ide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요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운송 서류와 관련돼서 수하인, 컨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화증권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BL 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이 부분에는 이제 쉬퍼가 표시가 되고 또는 컨시니오라고 하는 송화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컨사이니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수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요 부분에 to order of 개설은행 이러한 형태로 기재가 됩니다.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면 얘네들은 이제 원본이다라고 해서 오리지널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발행 통수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부가 발행이 돼요. 뭐 별도의 요구 사안이 있으면은 더 발행이 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세부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이 세부를 전부 은행 앞으로 제시하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화증권이 이렇게 발행이 되면 BL에 대해서는 선사가 이 물건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BL이 이렇게 발행이 되죠. 그러면 선사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사에게 오리지널 BL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환으로 물건을 내줍니다. 물품을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데 만약 신용장 거래에서 이러한 원본 서류 중에 한 부라도 수하인에게 이렇게 보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하인은 OBL을 접수하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설은행에 대금 지급을 하고 원본 전통, 풀세트를 받은 다음에 선사에 제시하고 물품을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 한 부라도 수하인 앞으로 여기서 수하인이라고 하면 이제 수입상이 되겠죠. 개설 의뢰인이 됩니다. 개설 의뢰인 앞으로 원본 서류를 발송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에 대금 지급 안 하고 물건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의 담보권이 훼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전통을 세 통이면 세부가 발행이 됐으면 세부, 내부가 발행이 됐으면 내부 전체를 은행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노티파이 파티 부분이 기재가 되는데 요 부분에는 수입상이 기재가 돼요. 수입상의 상호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선사가 이거 보고 수입상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언제 배 도착하니까 통관 빨리 하고 소정의 비용 지불하고 물건 빨리 찾아가세요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인코텀스 살펴봤었죠. 해상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FOB, FAS, 이게 좀 이상해졌죠? FA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CFR, CIF가 있죠. FOB하고 FAS에서 운송계약 누가 체결하죠? 매수인이 체결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Freight Collect 이렇게 표시가 돼요. 수입상한테 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수입상한테 추심하세요. 수입상으로부터 대금 회수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송서류상에 Freight Collect라고 써 있으면 아, 얘네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CFR과 CIF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지급합니다. 그래서 콜렉트가 아니라
freight collect가 아니라 freight 선지급, prepaid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F그룹은 collect, D그룹은 이제 prepaid. D그룹 중에 이제 선화증권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복합운송증권 그러한 경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 서류 우리 그 전 시간에도 살펴봤죠. CIF, CIP 부보해야 하는 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수출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보험 서류의 제시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E그룹이라든가 F그룹 같은 경우에는 CFR, CPT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서는 보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별도로 수입사항한테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내용입니다. 자, 선적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적을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날짜가 없다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일이 마지막 날짜가 돼요. 그 날까지 선적을 해야 합니다. 자, 유효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이라든가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날짜예요. 즉, 결제라든가 매입 등 은행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날짜가 아니라 은행에게 매입이라든가 또는 결제를 위해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류 접수의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우리가 유효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시 기간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요. 보통 서류 제시 기간 같은 경우는 선적일로부터 뭐 10일, 7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고 서류를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적한 날로부터 그 선화증권 발행일 또는 본선적재 부기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뭐 10일, 7일 이런 식으로 그 기간 내에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서류 제시 기간과 관련돼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선적 후 21일 이내에 제시를 하면 되고요. 어떠한 경우라더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선적기일과 관련돼서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용장 양도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설할 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신용장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퍼러블이라는 용어를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으면 돼요. 트랜스퍼러블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얘는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divisible, fractionable이라든가 assignable, transmissionable 이런 것들 같은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얘네들이 있으면 얘는 양도 신용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허용이 됩니다.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신용장 개설을 위한 지시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에 관한 지시사항이라든가 내용은 정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well-known이라든가 first class, qualified, official, competent, local 뭐 잘 알려진 인류의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표현들은 자, 누가 못 쓰냐면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상에 본인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인류의 회사로서 잘 알려진 회사로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익자 이외의 제3자는 써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익자예요. 수출자예요. 그런데 서류상에 저희는 인류의 회사로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받은 은행에서 심사하다가 너네가 인류야? 너네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들어본 어디 조금 저 귀퉁이에 있는 회사인데 너네가 무슨 인류야? 그러면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검사업체 같은 경우 검수검정업체가 이제 신용장에서 검사 보고서를 요구를 해서
검수업체를 통해 검사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검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잘 알려진 인류의 검사업체로서 다음의 내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썼다.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이러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임이 선지급되었다. 그때는 프리페이드 써라. 다른 용어, 프리페이어블, 지급될 수도 있다. to be paid,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급했으면 그냥 프리페이드 이렇게 써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에 의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담보되어야 할 위험을 기재할 때 유주얼 리스크라든가 커스터머 리스크와 같은 통상의 위험, 관습적 위험 이런 것들은 쓰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용어가 써졌다면 그냥 은행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부보가 됐는지 여부 확인하지 말고 그냥 제시된 보험소를 접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다만 올 리스크는 인정을 해줘요. 올 리스크라는 것 우리가 ICC 올 리스크 있죠. 구협회적 허약관에서 올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인정을 해줘요. 올 리스크와 관련돼서 ICCAR 또는 ICCA 약관이 첨부가 돼 있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어가 사용이 됐으면 이러한 용어에 대한 담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하지 않고 그냥 은행은 제시한 보험소를 수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불명확한 용어는 쓰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과 관련돼서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런 용어 쓰지 마라. 자, 한국 사람에게 빨리빨리와 적도 부근에 사는 나라 그쪽에 계신 분들의 빨리빨리에 대한 개념이 같나요? 다를까요? 다르죠. 빨리빨리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 기준과 외국 사람 기준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용어가 사용이 됐을 때 은행은 서류 심사할 때 그냥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한을 정해놓고 싶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과도한 명세를 삽입하는 것을 억제해라. 이게 뭐냐면 디스크립션란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짧게 해라.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서류 심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립션만 뭐 A4 용지로 10장 분량이 나와요. 그럼 은행에서 심사할 수 있겠어요? 일일이 다 연필 들고 체크하시는데 이거 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체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명세를 삽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지해라. 수입상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과도한 명세를 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물건을 받고 싶을 때 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자세하게 명세 쓰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개설 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관습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구속되고 개설은행이 이러한 외국에 있는 은행 등을 이용을 했다면 그와 관련돼서 은행에 보상할 책임도 부담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신용장은 크게 우리가 일람불이냐 또는 기한부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일람출급 신용장을 개설할 때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람출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라든가 환어음이 은행에 접수가 되면 서류를 심사를 하고 나서 즉시 결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즉시라고 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접수 다음 날로부터 5은행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서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은행 영업일,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날만 따졌을 때 5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면 돼요. 그게 일람출급 신용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환어음 발행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지급이냐 매입으로 구분을 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환어음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특정 나라에서는 지급 신용장에 대해서도 환어음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요.
매입 신용장은 반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환어음을 요구를 하고요.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는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신용장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환어음 발행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보통 예치환거래은행,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다. 그래서 서류를 제시하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의 계좌로부터 돈을 그냥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환어음을 가지고 오죠. 환어음과 선적 서류에 대해서 매입을 해줍니다. 즉 할인을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준 다음에 선적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보내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의 신용장을 매입신용장이라고 합니다.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 원본을 개설은행한테 보내고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하고 나서 또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간이 발생을 하죠. 그 기간에 대한 이자와 위험 부담에 대한 비용을 환가료로 공제하고 수출상한테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환가료가. 그래서 할인을 한다라는 개념은 매입은행이 대금은 먼저 수출상한테 줬지만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한테 돈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이자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환가료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용장 금액에서 환가료를 공제하고 수출상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입신용장입니다. 자, 신용장 발행일자 및 장소가 나오는데요. 발행일자는 월 표시를 문자로 해라. 그렇죠?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월은 가급적이면 영어로 표기를 해라. 발행 장소는 도시라든가 국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신용장상에 place and date of issue 이렇게 개설과 관련된 장소와 날짜를 표기할 때 뭐 서울, May 10th, 그 다음에 뭐 2000 몇 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May 5월 뭐 예를 들어서 5월 10 이러면 5.1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May 10th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5월 10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재를 하는데요. 자, 기본 서류와 부수 서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요구하는 게 기본 서류예요. 운송 서류, 선화증권이라든가 복합운송 서류라든가 에어웨이빌이라든가 그러한 운송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IF라든가 CIP 같은 경우는 보험 서류를 반드시 요구를 할 거고요. FCA라든가 FAS라든가 CFR이라든가 CPT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겠죠. 그렇죠? D조건에서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요구하는 서류가 부수 서류가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수익자 발행 증명서라든가 포장 명세서라든가 포장 명세서는 우리가 패킹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를 우리가 부수 서류라고 하고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는 기본 서류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명세 기재를 할 때 이제 인코텀스를 보통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F그룹 뒤에는 선적지 또는 선적항이 표시가 되고요. C그룹 같은 경우 CFR, CIF 뒤에는 수입항이 나오고요. CPT라든가 CIP 같은 경우는 수입국의 지정 장소가 기재가 됩니다. 맞죠? DAP, DPU, DDP 뒤에는 어디가 기재가 되죠? 수입국의 지정 장소가 기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s를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추가 조건, 부가 조건 이렇게 내용을 삽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신용장의 조건들과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순되지는 않아야 한다. 자, 그리고 비서류적 조건이나 이행 불가능한 조건 등을 삽입하려는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조건은 있으되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원산지는 한국 이렇게 해놓고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 불가능한 조건들을 삽입한다.
CFR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데 매도인한테 보험수를 제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땐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 보험수를 달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유효기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 자, expiry date October 2nd 2020 언젠가 at the counters of yourselves. 자, 여기서 이제 지정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아 측 기국가에 있는 지정은행 앞으로 10월 2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서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죠. 지정된 은행 앞으로 제시해라.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어떠한 은행에서든 제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2월 29일까지 부산에 있는 은행 어느 곳이든 상관없으니 서류를 제시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보통 최종 선적일로부터 10일 정도로 정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자, 니은 부분 좀 체크를 해두세요. 만약 유효기일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업무를 중단을 했는데 업무를 중단한 기간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일이 종료가 됐어요. 그 경우에 은행은 해당 신용장에 대해서 결제라든가 매입을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신용장은 사용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서류를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제라든가 매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전쟁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단순히 공휴일에 해당이 된다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만료된 날짜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까지 자동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날짜와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연장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선적기일 살펴봤었죠. 선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짜가 공휴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다음 영업일로 연장이 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과 같은 경우에 은행은 쉬어요. 근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연장이 돼요. 그런데 선적을 행하는 부두라든가 공항은 안 쉬어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요. 물론 이제 그 부두 같은 경우도 하선 작업이나 요것도 설날이라든가 아니면 추석이라든가 하루 정도씩은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 아니면 태풍 등이 와서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그 날씨도 좋고 별일 없으면 주말에도 24시간 동안 부두는 운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 기간 자체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날짜 또는 유효기일은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선적기일은 연장 안 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좀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신용장에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출상이 선적을 진행을 하고 최대한 서류를 빨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상 입장에서는 선적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서류를 조속히 획득을 해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 제시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 그러한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원본 한 통 이상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 선화증권 원본 전통, 에어웨이빌 원본 전통, 또는 복합운송증권 원본 전통 이렇게 제시하도록 요구를 할 때 별도로 서류 제시 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선적 후 21일 이내 제시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캘린더 데이예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은행 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만 따지는 거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선적 후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상 2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류 제시 기간 앞에서 살펴봤죠? 만약 공휴일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서류 제시 기간은 유효기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유효기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 내에는 반드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제시가 된 경우 은행은 서류를 수리하지 않는다. 지연 제시에 의한 하자 통지를 하고요.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 나왔던 우리 그 additional conditions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거예요.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Non-negotiable documents are acceptable. 비유통성, 유통불능 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유통 가능한 그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그 선화증권 그려서 살펴봤듯이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이 되면서 보통 원본 형태로 발행이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서에 의해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본이라든가 또는 시웨이빌이라든가 서렌더드 비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본으로서의 기능,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배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서도 권리 이전을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러한 서류가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선사의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물건을 찾아갈 수 있지만 서렌더드 비엘이라든가 시웨이빌과 같이 유가증권의 기능을 배제한 서류는 선사의 원본 제시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개설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상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로부터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삽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BL 어셉터블. 복사본 BL 4본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3분의 2 BL 어셉터블. 세 부가 발행이 됐는데 두 부만 은행 앞으로 제시해라. 한 부는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수입상한테 가죠. 그럼 수입상은 어떻게 할까요? 선사 제시하고 물건 찾아갈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One original BL shall be dispatched directly to applicant by courier. 쿠리어라고 하면 특송업체입니다. 뭐 DHL, FedEx 생각하시면 돼요. 특송업체에 의해서 한 분은 직송해라. 이 뜻이에요. 3번, 4번 연계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두 분은 은행 제시, 한 분은 수입상한테 바로 보내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서렌더드 비엘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권리포기 선화증권이에요. 원본을 선사에 수출지에서 제시하고 수입상한테는 그냥 서렌더된 비엘 주는 거예요. 4번 주고 이걸 가지고 그냥 물건 찾아가면 돼. 원본 제시할 필요 없어. 우리가 원본은 수출지에서 선사에 다 제시해놨어. 너네들은 비용만 지급하고 그냥 물건 찾아가면 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Airway Bill Consigned to ABC Corporation. 그러니까 여기선 뭐냐면 그 에어웨이 빌과 같은 항공함 운송장상에도 ABC라고 하는 회사 이름 쓰지 말고 은행 이름으로 해라.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더라도 은행 이름을 기재해라 라는 뜻이고요. All discrepancies are acceptable. 하자가 있어도 수리하겠다.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자 있는 서류를 제시해서 수리하겠다? 무조건적인 대금 지급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권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서류만 접수되면 무조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가 조건에 기재하는 것들은 transferable이라고 하는 양도 가능 신용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또는 회전 신용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또는 신용장에 대한 그 신용장 번호를 뭐 그 상업송장이라든가 패킹리스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기재해 달라. 그러한 것들을 삽입할 때 주로 사용을 하지 이러한 내용들은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해야 하는 조건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LC expi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discrepancy. 자, expired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기간이 만료가 된 신용장에 대해서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서류도 그 제시한 대로 수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한부 신용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람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서류 접수 2일로부터 5은행 영업일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준 날짜를 정해놓는 거예요. 뭐 30일 이후에 결제하겠다, 60일 이후에 결제하겠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만기와 관련된 기간을 정해놓은 신용장을 우리가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공여를 신용을 누가 공여를 해주느냐, 즉 누가 기다려주느냐, 만기까지 누가 기다려주느냐에 따라 shippers usance냐 또는 bankers usance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수금융 제공지역에 따라 overseas bankers냐, domestic bankers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용공여 주체를 보시면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가 있어요. shippers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너네 뭐 30일 있다, 60일 있다 결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상은 두 가지예요. 만기까지 기다려서 돈 받던가 아니면 내고를 하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한부 신용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이자만큼 공제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 비용에 대해서 아예 계약 자체에서 단가 계산할 때 그러한 비용까지 그냥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hippers us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서 신용장 금액 다 받던가 아니면 은행의 금융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매입 요청을 통해서 매입은행을 통해 먼저 대금을 회수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뱅커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수입상한테 너네 만기에 대금 지급해. 그리고 그 수익자인 그 수출상한테는 먼저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돈 주고 수입상한테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대금 지급받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뱅커스 유전스라고 하고요. 이러한 뱅커스 유전스와 관련돼서 수입상,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에 있는 은행이 그러한 행위를 해주면 오버시스 뱅커스고요. 개설은행이 해주면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수출상이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선적 서류와 함께 매입은행한테 매입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입은행은 그 서류에 대해서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서 매입 처리를 해주고요. 대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적 서류는 개설은행한테 보내요. 그리고 이러한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은행 앞으로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외국에 있는 은행은, 신용공여은행은 매입은행한테는 즉시 대금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설은행한테 AD 차지라고 하는 인수 및 할인 수수료를 청구를 해요. 그러면 개설은행은 수익자한테 개설 의뢰인에게 외국에 있는 은행이 신용을 공유해 줬습니다. 라는 사실과 함께 AD 차지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를 해요.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아서 외국에 있는 은행한테 신용을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설은행이 해당 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 수출상이 있죠. 매입은행이 있죠. 개설은행이 있죠. 자, 수출상은 우리가 수익자라고 하고요. 수입상 같은 경우는 개설 의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버시스 뱅커스 같은 경우는 선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한부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은행은 선적 서류를 개설은행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신용공여은행이 환어음 제시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 결제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환 방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대금을 일란불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즉시 지급이죠. 그렇죠? 일란불로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개설은행한테 인수 및 할인 수수료를 AD 차지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설은행은 수입상한테 해외 은행이 신용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AD 차지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급하죠. 그러면 이렇게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만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환어음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대금 결제해주면 돈 이렇게 지급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입상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상에게는 일란불로 지급하고 만기까지 결제가 유예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공여은행은 수입상에 대한 대출을 해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먼저 줬잖아요. 그리고 만기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스 방식이에요. 자, 도메스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선적 서류와 함께 이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입은행 앞으로 이거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 좀 지울게요. 매입은행한테는 일란불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입상한테는 만기까지 유예했다가 만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누가 공유를 해주느냐. 외국에 있는 은행이 하면 오버시스 뱅커스, 개설은행이 하면 도메스틱 뱅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기한부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슈퍼스 유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시면 앞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상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만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은행한테 매입을 의뢰해서 환거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단가에 조정을 해놓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슈퍼스 유전스가 되는 거고요. 자, 오버시스 뱅커스 같은 경우는 인수 편의에 의해서 수출상에게는 일란불로 대금 지급하고 수입상한테는 만기까지 결제를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자, 인수 수수료와 할인료가 요거예요. AD 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할 때 신용공여은행이 인수할 때 AD 차지를 청구하고 개설은행은 요 수수료와 원금을 지급을 한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AD 차지는 수입상을 위해서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수입상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 뜻입니다. 자, 도메스틱은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유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용장 조건 변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변경과 이제 취소가 나오는데 조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수익자가 있고요. 이제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개설 의뢰인이 있고요. 개설 은행이 있고요. 이슈잉 뱅크가 있고요. 영어 표현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네피셔리, 어플리컨트, 이슈잉 뱅크, 그 다음에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개설 의뢰하고요. 개설해서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한테 통지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확인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통지은행에게 확인 요청을 해서 확인 추가 요청을 해서 통지은행이 받아들이게 되면 확인은행이 됩니다.
자, 확인은행이라고 하는 주체는 결국은 개설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 신용장을 조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조건 변경 요청에 의해서 조건 변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통지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조건 변경을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자는 해당 조건 변경에 대해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 변경에 대한 그 주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기본 당사자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장에 있어서 UCP 600이 적용이 되는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취소 불능 신용장이에요. 취소 불능 신용장이 무슨 뜻이죠?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라든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지려면 기본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기본 당사자라고 하는 주체는 개설은행, 있다면 확인은행,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원이 동의를 해야지만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용장 취소의 제한을 보시면은요, 신용장은 항상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개설한 때로부터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 조건부 지급 확약에 의해서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을 하고요. 조건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변경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조건 변경에 대해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은행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추가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이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신용장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짜리였어요. 확인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확인은행은 이 10만 달러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발 채무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즉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확인은행 앞으로 하는 경우에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10만 달러에 대한 결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장이 조건 변경이 되면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달러로 변경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10만 달러에 대한 위험만 부담하면 돼요. 대금 지급했는데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개설은행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겠죠. 하지만 개설 의뢰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개설은행도 돈을 못 주는 거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의 결제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10만 달러에 대한 위험 부담만 하면 됐는데 조건 변경을 하면서 10만 달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확인은행 입장에서는 이 10만 달러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100만 달러 부담할게. 그러면 조건 변경에 대해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 변경에 대한 확인 시점으로부터 임의로 취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통지를 하게 되면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조건 변경된 100만 달러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은행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원래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보장할게, 확인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자, 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용장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그룹, CFR, CPT에서 CIF, CIP, D그룹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 서류의 제시를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으로 바뀌었다. 해상운송에서는 BL이 발행이 되고요.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에어웨이 빌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서류도 당연히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서는 이제 선적항, 양육항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항 표시가 돼야겠죠. 이러한 내용들도 수정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수량 곱하기 단가 했을 때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액 등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류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선적 기간을 이 날짜에서 이 날짜로 연장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유효기일이 이 날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유효기일도 연장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조건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최초에 신용장을 통지한 은행을 통해서 동일하게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제2 통지 은행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최초에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조건 변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변경에 대한 수락과 거절 의사도 통지받은 순서 역순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 뜻입니다. 자, 수익자에 대한 조건 변경 효력 보시면은요.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수락하고 통지은행에게 통지하면 수익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건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기본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수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락 인정이 되지만 조건 변경이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건 변경서상에 수익자가 몇 월 며칠까지 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건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한 경우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동의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갔는데 수익자가 보니까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나한테 유리해.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일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수락하거나 거절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요거까지만 좀 우리 살펴볼게요. 자, 신용장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신용장 같은 경우 양도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수익자한테 한 번만 양도할 수 있는데 분할 양도는 가능하거든요. 제2 수익자 A, B, C, D, E에게 이렇게 분할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 변경을 받아서 수익자도 양도된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A는 수락, B 수락, C 거절, D 거절, E 거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수락한 당사자는 조건 변경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거절했죠. 이 당사자는 원래 양도받은 조건으로 서류 제시하면 돼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면 돼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가 좀 빠졌네요. 자, 수익자가 아까 침묵했다라고 그랬죠. 침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거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조건 변경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 조건 변경에 대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이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위에 의한 수락으로 간주합니다.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조건 변경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